저번에 안 봤던 거 마저 봅시다.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자. 아까 봤습니다. 이미 우리 봤어요, 이거요. 예, 처분서 교부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다음에 물어보는 문제 위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B는 2019년 9월 2일 A에게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전화로. 자, A는 2006년 2월 1자 결정에 따라 입국 규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적 발급이 거부되었다라고 전화로 통보했어요. 그 다음에 사적 발급 거부 처분서를 교부하진 않았어요. 예, 처분서가 없잖아요. B에 2019년 9월 2일자 사적 발급 거부 처분이 여기 보면은 2월 1일자 결정에 따라 그 다음에 9월 2일자 행정절차법 3조 2항에 따른 적용 이거부터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거요. 그 다음에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행정절차법 위반은 틀림없습니다. 24조 행정절차법 24조에 있으니까 문제는 이의 성격이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이어서 중대한 절차상하다. 꼭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 소재 B의 2019년 9월 1자 사실 너무 말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정체성은 써주셔야 돼요. 외국인의 출입국 가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 쓰는 게 더 좋아요. 여기 두 번째.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여기에요.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있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쓰시면 돼요. B의 2019년 9월 2일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행정법 3조 2항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근데 이 말을 쓸 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첫째, 이와 관련 안 해도 되겠죠. 첫째, B의 2019년 9월 1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이렇게 쓰시면 또 좋아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소재에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 이렇게 하지 말고요. 행정법 제24조 위반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24조. 요거 자체가 있잖아요. 점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점수 차이는 상대적 점수 차이만 가져오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점수 차이 필요 없어요. 십시일반입니다. 십시일반. 그래서 첫 번째는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있을까. 첫째, B의 2019년 9월 2일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처벌법 3조 2항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문제된다. 둘째,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인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그 문제 소재에서 점수를 왕창 받아요. 그 교수님들이 자꾸 거기다 1점만 넣는데 아니에요. 문제 소재에서 보통 2, 3점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10점이면 이제 2점 주고요. 10점이 2점 주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B에 여기에 9월 2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처분 3조 2항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학설, 판례, 검토 있는데요. 판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설은 안 써도 됩니다. 학설 안 써도 돼요. 그럼 판례 뭐뭐만을 가리킨다 이걸 외우십시오.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요. 보고 베끼세요. 여러분들 비치법전 주거든요. 절차법. 보고 베끼세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고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항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것이 3조 2항이 있잖아요. 3조 2항이 적용이 돼버리면 이협사천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절차를 가급적이면 거치게 하기 위해서 만을 가리킨다. 이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공투신권 이거 쓰시면 좋은데 기억남 쓰시고 안 쓰셔도 돼요.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바로 사안의 경우 B는 A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전화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무렵 여권과 사증 발급 신청서를 반환하였었다. 무슨 얘기냐면 전화로 통보하고요. 전화로 통보했으면 뭐가 나야 돼요? 여권과 사증 발급 신청서를 반환하는데 이게 첨부 서류로 거부 처분서 첨부 서류로 첨부돼서 반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부 처분서는 안 주고 이거 신청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거절됐으니까. 그래서 처분 이유를 기재한, 이거 나왔잖아요.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에 요 두 개 여권 신청서하고 사증 발급 신청서 있죠. 요 두 개 신청서를 여기 뒤에다 첨부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 법령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B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면서 행정처벌법 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냥 요것만 쓰셔도 돼요. 이것만. 앞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근거이자 이유인데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그냥 결론만 쓰셔도 돼요. 여기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적용된다. 끝.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있기다 아니다도 쓰셔도 되고 쓸 수 있으면 행정법 3조 2항 제9호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벌 위반이냐? 24조예요. 24조. 24조 보고 베끼면 돼요. 24조를 보고 베끼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보고 베끼는 것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못 보고 베껴요. 살짝 보고 베끼세요. 자, 그러면 행정절차법 24조 제1항에 하면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되면,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 특별한 규정일 때는 굳이 문서까지 안 가도 돼.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문서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뭐든지 문서로 해야 된다. 근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공공의 안전 복리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에 사인이 경미한 경우이죠. 이때는 말로 여기 전화 나왔습니다. 전화로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SMS MMS인가? 그 다음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돼요. 당사자 요청. 당연히 당사자 요청합니다. 지체 없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를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보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화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로 했으면 이게 지금 그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인지 이 둘이 이제 이 전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A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만 신청 반환할 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주지 않았다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필요 없고 여기 필요 없습니다. 자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B가 6일 만에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문서에 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엿보이지 않는다.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요. 막 이유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죠. 법학과를 안 나오면 이제 인문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 있잖아요. 이유를 반드시 찾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없으면 찜찜해서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주어진 사례에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주어져야 돼요. 없어요. 그렇다면 무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판례는 뭐라 하냐? 행정처분 24조 1항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 확보하고 처분의 전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 네, 여기 모르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 판례는 행정처분 24조 제1항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문 해결. 그러니까 이건 절차상 하자가 아니에요. B의 2019년 9월 2일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 3조 2항에 따른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법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24조 위반이다. 이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당연 무효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치유 있죠. 치유. 이 치유라는 것은 병리적 현상에서 그 병리적 현상을 제거하는 걸 치유를 하죠. 그러면 처분에 있어서의 병리적 현상은 하자입니다. 하자. 처분에 있어서의 병리적 현상은 위법이에요. 근데 위법인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하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인 이 처분의 하자는요,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인 건. 그래서 무효인 처분은 뭐냐면 판례가 얘기해요.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판례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소생이 부활이거든요. 부활한다고 그래요. 판례도. 그런데 하자가 취소 사유에 그치면은
이법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인데 이법이에요. 그럼 그 이법을 적법 상태로 넘기는 거. 그러니까 유효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이법을 적법으로 넘기는 거. 이거를 치유를 합니다. 치유. 그 다음에 유효를 무효로 넘기는 것은 이거는 효력 부인이라 하고요. 자,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 청문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그러면 하자 치유는요. 하자 치유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두 개가 있어요.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두 중에 그럼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면 다 되느냐? 아니요. 절차상 하자만 돼요. 내용의 하자는 안 돼요. 그럼 내용의 하자는 이제 왜 안 되냐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처분의 변경이 되고 있다는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절차의 하자다. 그럼 절차의 하자가 치유가 된다면 그럼 아무 때나 치유가 되냐? 아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 한계로서 쟁송 제기 전이다.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치유는 뭐다? 치유는 자 취소 사유가 있어야 치유가 된다. 근데 이 취소 사유에는 두 개가 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 근데 절차상 하자만 되고 내용상 하자는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아무 때나 되는 거냐? 절차상 하자. 이유 제시 뭐 이런 거 사전 통지 아무 때나 되는 거냐? 그랬더니 쟁송 제기 전까지만 된다. 이렇게 3단계로 외우시면 돼요. 취소 사유인 것만 되고 두 번째 취소 사유에 되는 것은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 둘이 있는데 왜? 주체 하자는 무효니까. 그 다음에 형식의 하자는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럼 절차상 하자 이게 된다. 그럼 이제 절차상 하자 나오면 뭐 독자성 좀 또 몇 말 써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쟁송 제기 전까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보면은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 지금 이거 10점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너무 말이 많아. 그러니까 10점짜리 일단 읽어보고 10점짜리 해당하는 쪽만 해볼게요. 자, 문제. 전통적 견해와 판례하면 이법 패턴 처분을 사후에 적법한 처분을 취급하는 하자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만 인정되며 무효인 행위는 언제나 무효해서 전국적 성질을 가짐으로 치유가 인정돼야 된다. 이 말을 왜 쓰냐면요. 최근에 유력한 견해가 무효인 행위도 치유가 인정되는 걸로 하자. 왜? 취소와 무효는 상대적 개념이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절차법 22조 1항 위반이 있죠. 그래서 이 절차법으로 나와요. 청문 절차 하자는 취소사 의무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 청문 절차 하자가 치유되는 것 관련하여 청문 절차의 보완이 하자 치유가 인정된 한계 내지 이루어진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길죠. 10점밖에 안 돼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돼요. 전통적 기나 판례하면 자 하자 치유는 이거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 이거는 오공채에서만 쓰는 거고요. 하자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만 인정된다. 끝. 안 써도 되고. 인정된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10점짜리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 기나 판례하면 자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만 인정된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행정절차법 22조 위반인 청문 절차 하자는 취소 사유이다. 끝. 취소에만 인정된다 하니까 취소의 사유이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문 절차 하자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는 문제. 자, 청문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청문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는가와 관련하여 자, 이거 이제 세 번째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죠? 취소 사유네 취소 사유. 자, 취소 사유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네. 두 번째는 절차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청문 절차의 하자네. 그럼 가능하네. 그렇다면 청문 절차의 보완이 하자치유 인정되는 한계 내에서 즉 시간적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지 문제되죠. 그래서 청문 절차의 보완이 하자치유 인정되는 한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 여기에 대하여 아무 때나 가능하다라는 견해도 있고 쟁송 제기가 될 때만 가능하다. 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쟁송 제기 이후에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견해가 있죠. 이제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 자. 그 세액 산출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 이거 뭐죠? 이유 제시의 하자죠. 기재하지 않으니까 이거 이유 제시 하자죠. 자 이유 제시 하자는 절차상 하자입니다. 절차상 하자. 자 그다음에 에 의한 과세 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죠. 그 납세 처분 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과세 처분 시동 계속 중에 비로소 그 세액 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다. 그죠? 어느 때? 소송 계속 중에 했다. 그렇다면 그 통지는 위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거다. 여기서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뭐예요? 제소기간. 요게 제소기간에 따른 말이에요.
왜요? 이게 불복고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불복 여부, 불복한다면 상당한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 그 다음에 어느 기관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자,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원래는 이제 이게 검토는 뭐가 이게 근거냐면요. 예, 절차하자의 독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하자의 독자성. 만약에 이 절차하자가 소송 계속 중에도 치유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절차하자의 독자성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왜?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돼버리니까.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만약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이유 제시 하자가 있는 과세 처분을 하였다가 과세 처분 취소 여기 안 지워도 돼요. 여기도 안 지우고 그냥 과세 처분 취소는 계속 중에 비로소 이유 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이유 제시는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치유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판례의 명확한 태도거든요. 다시. 이유 제시 하자의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과세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에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 계속 중에 제소기간이 지난 뒤 취소는 계속 중이라면 이제 제소기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이건 본안의 적법한 소재이니까 제소기간 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내 했는데 제소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외워 주시고요. 사안의 경우. 자,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절차와 보완을 통한 하자 치유 가능하다. 판례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A시장은 청문 절차를 실시한 후 2013년 10월 25일 당초 처분인 석유 판매업 등록 취소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 변경 명령에 따라 자, 사업정지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을 했죠. 그럼 A시장이 실시한 청문 절차는 갑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한 2013년 8월 23일 행정심판 이후에 한 거예요. 행정심판이 나왔어요, 여기서는요. 쟁송제기니까 행정심판 청구 이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청문 절차의 보완은 하자치가 인정된 한계에 대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이 청구돼 버리면 하자 치유 안 됩니다. 자, 설문 해결. 수정된 당초 처분에 있는 청문 절차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요거고. 그 다음에 내용의 하자. 자, 내용의 하자는요. 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이혼결정의 소급표입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문제는 이제 17점밖에 안 되는 거라. 17점이면은 이제 13줄이 10줄, 13.2줄이 10줄이거든요. 132줄이에요, 여러분들 100점짜리 그게. 그래서 13.2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5면은 이제 7줄, 8줄. 그러니까 22줄 안에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문제의 소재. 자, 여기 보면 병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그러면 첫 번째 이게 17점이에요. 이거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설문 해결로.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자, 병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효력과 관련하여 첫째. 헌법재판 40조 2항에 의하여 병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 효력 상실의 이거 말고 예적 소급표가 인정되니 문제된다. 병에게 법인세 부과처분 위헌 결정이에요. 위헌 결정. 근거 규정 효력 상실이 아니고 위헌 결정이라고 하세요. 자, 헌법재판 40조 제2항에 병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그 법률 있죠? 근거법.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법에 관한 위헌 결정. 위헌 결정의 효력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소급표가 아니에요.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는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적 소급표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채점자 입장에서 이 녀석이 예적 소급표를 안 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병에게 법인세 부과처분 근거 법률의 근거 규정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소급표 미치는지 문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효력이 첫째 이게 첫째. 그다음에 둘째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이 있는지 문제된다. 둘째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는지 문제된다예요. 아니 소급표가 미치는데 그 소급표가 위법되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위법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글을 써내려가죠. 셋째는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요. 요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17점이에요. 논점이 3개가 있어서 17점이거든요. 이 논점 하나 가지고 10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 볼게요. 자, 헌법재판소의 이혼결정 효력은 다 쓰지 마세요. 당해 사건, 그 다음에 이거 당해 사건, 또 여기에 계속 중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사건.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하세요. 이거 다 쓰지 마세요. 헌법재판 이혼결정 효력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사건, 일반 사건. 근데 요 동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 동종 사건. 그 다음에 병행 사건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당해 사건, 계속 중인 사건,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다만 취소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이혼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쓰세요. 아셨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17점인데 논점이 3개라 그래요. 제가 이게 논점이 하나인 줄 알고 이렇게 무지하게 길게 쓴 거거든요. 이게 이거 옛날에 남의 답안 보고 베끼다가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보고 베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헌법재판소 이혼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 그 다음에 계속적인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데 취소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확정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이혼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럼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사안의 경우. 자, 병에 대하여 A 세무서장이 행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납부가 통지된 97년 10월 22일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돼요. 그러면 안 날이 되니까 뭐예요? 확정력이 발생했냐 안 했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97년 10월 22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제소기간의 도과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형식 확정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2005년 10월 11일 현재 병에 대하여 A 세무서장이 행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수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형식 확정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병에게는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 위반 효력 상실에 예외적 소급표가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요? 병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효력은 유효하죠. 뭐 때문에? 직권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서 17점을 줄 리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사건인데 제소기간 내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확정력이 발생했다. 이거는 불가증력을 말하거든요. 제소기간 내에 있을 거예요. 그럼 제소기간 내에 있으면 뭐다? 그 위법이 있냐는 거예요. 위법이 있냐. 그랬더니 소급표가 미쳤다. 그러면 위법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근거 없는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이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이거 판례 표현이에요.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요거는 내용의 위법이에요. 근거 없는 마찬가지인데요. 내용의 위법이 된다. 이게 위법이 있는지 여부예요. 그 다음에 그 위법성의 정도.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위법성 정도가 어느 되느냐. 자, 중대명백설에 의하면 중대한 법규 위반이면서 명백한 법규 위반인 경우에 당연 무효가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내용상 위법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처분 시에는 그 위법으로 판명된 근거 법규정이 있었으므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어서 취소 사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문의 해결에서는요,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효력상실에 예의적 소급표가 미치지가 않아요. 그럼 얘한테는 있잖아요. 직권 취소 될 수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 제가 지금 뭔가 잘못 풀이했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한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행위. 자, 기속행위는 자, 유명 연예인 동성 커플이에요. 이거 김조광수인데요. 갑과 을은 함께 고조할 목적으로
A시, 이건 이제 서울특별시, 이제 B구, 예, 용산구입니다. 그 소재 공동매입 실현집, 여기 이태원입니다. 보강동. 마련하여 2014년 9월 10일 용산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했어요. 이게 유명, 제가 이제 저희 집 용산이니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유명 연예인 동성 커플인 갑과 을이 B구에 진입하는 경우, 자, 무슨 거부 처분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이런 이유로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했어요. 그럼 이에 갑과 을은, 자, 2013년 9월 17일 전입신고 거부를 다툰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야, 이 취소 소송에서 갑과 을은 승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10점에 10점. 10점 13줄밖에 못 써요. 미친 듯이 써야 돼요. 근데 결론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공부를 해놓고는 결론만 쓰는 거예요. 답답하죠. 자, 문제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에서는 자,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소송에서 갑과 을은 승소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나가죠. 이거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것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소송에서 이게 거부 처분이 되냐가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앞에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지고 지금 부분 문제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은 승소할 수 있는가 관련해서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다. 원래는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다고 그중에 준하자령 중에 내용상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점이라. 그러면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 내용상 하자 있는지 여부. 자, 건축허가권자는 자 이거 리딩 케이스입니다. 리딩 케이스. 왜? 자, 수리 거부 있잖아요. 수리 거부 처분은 기속행위 이거 기속행위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전입신고 수리행위가 기속행위예요. 그러면 수리 거부행위도 기속행위예요. 왜? 전입신고 요건이 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야? 사실오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오인 그 즉시 위법이 이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즉 건축법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하고 기소. 다만 뒤에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없는데도 거꾸로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있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해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익히잖아요, 지금. 자, 이거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거. 사안의 경우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는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이므로 자,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왜? 기속행위의 요건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기속행위 요건도 정해져 있어요, 위에. 근데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돼요. 그런데 이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없는 수리해야 되죠. 근데 유명 연예인 동성 커플인 갑과 을이 B구에 전입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등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이유는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건축법의 상린관계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는 상린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좀 이해되시죠, 이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뭘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다 신고예요. 그럼 신고에 대해서 이 시장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에 A씨의 시장은 야,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하면은, 을이 휴업신고만 했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살아있는 신고잖아. 살아있는 영업 등록이잖아. 같은 장소에 갑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갑의 신고를 반려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요, 기속행위예요. 왜요?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라 기속행위예요.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라 기속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영업준비를 계속하여 정유점 영업을 개시해버렸어요. 그래서 A씨 시장은요, 병으로 하여금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같은 법 23.8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 일환으로 갑의 영업업소 간판을 제거하는 조치를 했어요. 이제 병은 자기 밑에 저거예요. 똘마니 공무원. 갑의 업소 간판을 제거하는 조치했다. 이건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죠. 자, 갑은 자신이 한 영업신고가 반려된 것에 대하여 취소를 제기하여 다투고자 한다. 소재기가 적법하다면 갑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그럼 소재기가 적법하다면, 요것을
지금 뭐예요? 10점이니까 이거 딱히 뭐 검토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마디 쓰면 되는 건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적법하다고 보고 이렇게 해라. 아니면 적법하다 하는지를 한번 검토해봐라. 적법하다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가배 청구가 이유가 있느냐에 관련한 첫째, 자 수리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문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수리의 법적 성질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에는 자초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가 처분이다. 여기까지가 법리예요. 법리.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24조의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상 영업신고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요건의 실질 심사까지 나아가므로 이거는 뭐다? 처분이다. 근데 사실행위의 법조효과가 부여되므로 이건 당연히 기속행위다 이거예요. 그럼 기속행위에 대한 리딩 케이스, 아까 금방 봤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보통 관계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 정하는 건축을 하야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뭐냐? 기속행위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면 거꾸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허가 요건, 그러니까 제한사유 이해의 사유를 들어, 즉 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사안의 경우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는 기속행위이므로 처분청의 심사 대상은 영업을 하는 자가 총리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21조 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춘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기속행위 건축과 동일하게 영업신고도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수리해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한 을이 휴업신고만 한 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대한 갑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A씨 시장의 영업신고 반려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아니에요. 이건요. 따라서 영업신고 반려에 내용상 가자가 있다. 갑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머지들은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살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자, K군수의 살처분은 적법한지를 검토하시오. 절차상 하자는 논하지 마라. 그럼 이제 내용상 이 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는 저기 목차만 한번 봐볼게요. 목차만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문제 소재 해놓고, 자, 살처분은 이제 보시면 살처분은 즉시강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눈앞에 급박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상 필요 상태 실현하는 즉시강제예요. 뭐냐면 이걸 왜 쓰냐면 이게 처분으로 갈 수 있느냐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이야라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의 글쓰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글쓰기 하는 어떤 전형적인 글쓰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어디서 이거를 건너뛰어야 되지? 어디를 여기서 더 쓰고 여기서 스텝업에서 딴 쪽으로 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게 단 13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훈련하기에는 우리 별시 수험생들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시험 제도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침입적 행정적인 살처분이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냐 그랬더니 가축조련법 위반법 제20조 2항의 근거니까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일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10조의 비례 원칙 위반일까? 억울하다죠. 비례 원칙. 자, 요 비례 원칙 있잖아요. 비례 원칙. 요 비례 원칙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자, 비례 원칙은 여기 보면 행정작용 있잖아요. 행정입법법 제10조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작용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그죠? 따라야 한다요. 근데 판례는 이 각호의 원칙을 단계 구조로 이룬다고 봐요. 그럼 단계 구조는 뭐냐? 1호를 만족할까? 만족해. 그러면 2호 만족해? 그러면 3호 만족해? 그래서 이 인지 여부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호에서 이미 탈락되면 2호와 3호를 검토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이게 단계 구조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는 철저하게 있잖아요. 철저하게.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할 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데에 그칠 거,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요거 마지막에 국민의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을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기 1호를 있잖아요. 이건 적필상 그러잖아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오해하시죠? 이 필요성에 보면 그 필요성 최소 침해 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최소 침해 공익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소 침해 공익을 고려하는 분들. 그죠? 공익을 고려해. 근데 공익을 자 최소한 데 그쳐다. 이 말은 자 필요한 최소한 데 그쳐라. 이 말은 뭐냐면 국민 개개인에 있잖아요. 처분을 받은 국민 개개인을 이거는 검토하는 게 아니라요. 그 처분의 종류만 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사안포섭에서 완전하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 사안포섭에서 점수가 왕창 나요. 자,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하다. 이거는 포지티브한 정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 정의가 필요해요. 자, 효용이 1도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 유효하고 적절하다 이 말이 효용이 없음이 여기서 전혀라고 할게요. 효용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명백하면 유효하고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전혀 없다하고 명백은요 입증 불가능해요. 전혀 없다하고 명백은 입증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반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적합성 원칙은요 통과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적합성 원칙을 통과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매행인 안맞아 사건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다. 이건 뭐냐면, 이 목적하고 1호하고 2호는 전부 다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예요. 이 목적하고 수단을 봤더니 그 수단이 필요한 최소한데 그쳐야 돼요. 그럼 수단을 나누죠. 어떻게 2호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첫 번째 생명형. 형법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명형. 그 다음에 재산형. 그 다음에 정직에 관련된 거, 자격정지형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친다 이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소 폐쇄, 영업장 폐쇄, 그 다음에 영업장 폐쇄, 그 다음에 자격 등록 말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영업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수단 중에 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을 봤더니 이거는 재산형에 그쳐야 된다. 이거는 어디? 이런 의미예요, 지금이요. 이거는 의미. 그렇다면 1호와 2호는 행정법에 아까 체형 근문헌 그 문헌이 있으면 1호와 2호는 당연 통과예요. 왜 통과냐면 입법자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수단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혼법률이 아니라는 1호와 2호는 당연 통과예요. 문제는 3호예요. 행정자료는 국민의 이익 침해가 즉 사익과 그 다음에 공익 사익, 공사익 비경량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살처분은 눈앞의 급박한 장애인 A의 전염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즉 조류독감. 조류독감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뭐죠? 1호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즉 이 살처분이 조류독감의 전염 방지에 전혀 효용이 없다고 명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호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있잖아요. 사안포섭을 하셔야 됩니다. 의뢰 농장은 AI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요. 위험지역 내에 있는 농장이에요. 따라서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예방적 살처분 3가지가 필요해요. 자, 수단이 3개가 있어요.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있는 수단이 예방적 살처분, 임상예찰, 정밀검사 이렇게 3가지 수단이 있어요. 이 수단 선택이 가능한데 위험지역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선택하였다 하여 제2호 원칙에 반한 건 아니에요. 제가 최소침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이 3개가 있어요. 법에 있어요. 법에 이미 수단이. 근데 그 수단 중에 그 위험지역 내 농장에서는 예방적, 즉 이게 뭐예요? 조류독감이 발생도 안 했는데 3km 내에 있다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조류독감이 발생했죠. 3km를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이 공동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공동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 밖으로 전염성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처분을.
그럼 살처분을 하면은 또 뭐가 있죠? 메모로부지 선정하게 됐죠. 그 다음에 AI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은 가축전염법 예방법에다 이제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살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인 AI 전염 방지가 농장 내 닭 1만 마리 살처분으로 인해 을이 있게 될 재산상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뭐예요? 최소한 동일하다예요. 그러니까 공익상의 공사비용령 때 공익이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크다라는 것은 공익이 현저히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같으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 외우세요.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된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등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제3호 원칙에 반하지 않죠. 살처분은 행정부 10조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 적법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